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일단 오늘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굉장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30년이 투자금이 작았을 때는 이제 거의 30년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이미 30년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30년 이상 경험하면서 별의별 걸 다 당했죠. 정말 말 그대로 IMF도 당하고 그 외에 뭐 9.11 테러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당해왔습니다. 요번에 이 악재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야, 이거는 코로나19보다도 더한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오래된 저도 그렇게 많이 얻어맞았던 저도 힘든데 투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냥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지난주엔 저희가 강의가 없었죠.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공중파에 딱 한 번 출연했습니다. 마치 지금 오늘 오니까 공중파에 출연한 이런 느낌이 납니다. 다시 한번 한국정제TV 제2 개국을 축하하고 아마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아침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강의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주에 제가 여기 TV 강의는 안 했어도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시죠? 바로 옆에 신군이 있거든요. 신군한테 제가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군,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었을 때 참 무능하다 아니면 뭐 희극인 출신이다 그래서 비하하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친구는 어릴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는데 요즘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무사히 끝난다면 어쩌면 젤렌스키는 노벨 평화상의 후보까지도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한테 인사부터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이제 스피드하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제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국내 유일하게 러시아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한가 쳤습니다. 일부러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어딘지 구별을 못할 것 같아서 하한가 쳤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맨 밑에 써놨습니다. 그냥 하한가로 곧바로 추락을 했습니다. 아마 푸틴조차도 이렇게까지 러시아와 연결된 것들이 추락할지는 정말 미처 몰랐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러시아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선전을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ETF가 한가를 추락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장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74%. 우리가 보통 주가 많이 빠졌을 때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는데 이건 반토막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포리자 원전 관련된 얘기로 해서 야, 이게 정말 물론 그게 나타나서는 안 되겠고 그럴 가능성은 역시 작죠. 왜냐면 이건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거니까 정말 뭐 핵전까지 갈 가능성은 작지만 이게 뭐 워낙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오죽하면 푸틴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푸틴 측근조차도 모른다고 할 정도니까 이 시장이 더욱더 불확실 속에서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곧바로 타이틀을 시작하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러시아에 두 가지 쇼킹한 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는 구테타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약간 우는 띄어났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워낙 막강하고 독재 체제니까 그게 가능하겠어.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항상 모든 것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심지어 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푸틴의 정신 이상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만약에 푸틴이 공격을 하더라도 저 돈바스 쪽 아니면 지금 현재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잇는 바로 남부 해안 정도 요 정도만 속칭 러시아가 먹으러 들어가지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국제정치학자들이 본 이유는 그렇게 될 때는 푸틴을 비롯한 측근들 그다음에 러시아 자체도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겠었는데 결국 오다 핵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이 일부에서 쿠데타설. 더군다나 어떤 인물이 차후에 이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인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제목만 보고서는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중국 손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가지 쇼킹한 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계속해서 말할 수 있죠. 서두에 우리 신문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방송할 때 좋은 거 하나 있고 나쁜 거 하나 있는데 어떤 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럴 때 먼저 다행인 것은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응은 두루준다고 했습니다. 요번에 시장도 보시면 3월 초에 재무 주가가 반등을 줬죠. 근데 그것은 좋은 거 하나, 나쁜 거는 뭐냐면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런 얘기할 때 상당히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보시면서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김 수장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빅픽처인데 저 김 수장 입에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아직은 가짜입니다라고 하고 최소한 현금은 50%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시중을 쓰지 마시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서 항상 제가 앞에다가 쿠션용을 넣죠. 그럼 죄송한데 이건 올라가긴 하는데 이건 진짜 바닥이 나오는 신호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또 뭐 무조건 괜찮다. 제가 항상 얘기지만 고장날 12처럼 매매하면 귀중한 내 자산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궁금한 거. 그럼 바닥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거 한 번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각도로 제 경험을 삼아서 이럴 땐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건 바닥을 찍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어떤 건지 그 신호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러시아의 쿠데타설. 도대체 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러시아에서 쿠데타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그다음에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쿠데타설이 나오는 더 중요한 이유는 칸이 모자라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것에는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배후 세력이 필요하고 뒷배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마 요새 많이 듣고 있는 얘기가 바로 올리가르히의 몰락 가능성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신흥 부호 세력들이죠.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가 무너진 게, 구소련이 무너진 게 1991년도에 소위 옐친 대통령이 탱크에 올라가서 연설하면서 무너지는 그 사건을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이후에 옐친은 정권을 잡았고 1999년도에 바로 지금의 푸틴한테 바로 넘겨줬던 그 상황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이 등장한 세력들이 누구냐면 올리가르히 집단들입니다. 이들이 몰락의 가능성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몰락의 가능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푸틴을 떠받치고 있는 이 강한 세력들이 심히 약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들은 자기 자산의 1000조를 이미 증발해왔고 이 1000조의 금액은 전체 금액의 3분의 1이 이미 날아간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왜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루블화 가치가 초폭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자산을 동결한다. 책으로 보면 뭐 고급 요트를 갖다가 어디서 가져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범 낙인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이 내용 듣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첼시 구단주. 바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부호죠.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축구 광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스포츠 광이 많습니다. 푸틴 대통령 자체도 아시다시피 유도수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자동차 그랑프리 속도 거기서도 직접 자기가 참가했던 것도 아마 아시고 뭐 여러 부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첼시 구단주가 첼시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왜 내놨을까요? 이걸 빨리 우리가 소위 급매물이라고 하죠. 어딘가 마치 도망가려고 그러면 빨리 급매물로 내놔야 되는데 지금 급매물로 내놓은 상태도 있었습니다. 왜? 이미 처음 한 부시 요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유럽 이 동맹과 같이 해서 이것들 다 전부 다 몰수하겠다라고 이미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치려면 그 주변부터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이 푸틴은 워낙 강력하니까 그 주변을 먼저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점점 허물어가는 그 현상이 바로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번에 이 전쟁이 돈바스 지역에서 끝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좀 더 가능성이 높게 보는, 정착자들이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것은 역시 이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짓는 이 남부 해안 쪽. 근데 바로 그 옆에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데사입니다. 오데사에 대해서 폭격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항명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금 10세, 10대, 20대 이런 젊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년 병사들 아마 자기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전속결로 빨리 끝났으면 이 제재 조치도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지지 않았을 거고, 러시아 내에서도 이 반전 여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우려가 안 됐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핵전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쪽에 공족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 내에서는 우리가 모스크바를 중심해서 바로 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 위죠. 그다음에 아래 우리가 지난번에 소치, 그다음에 이쪽 극동 러시아 쪽, 이쪽이 어떻게 보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비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딜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다 그게 나눠져 있죠.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어디도와 어디도 나눠 있듯이 이렇게 전부 다 서로 다른 정서들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최근에 러시아 침공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를 유럽의 북한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중국하고는 다르죠. 여기 모든 게 다 열려 있었죠. 그래서 넷플릭스 통해서 혹은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미국에 그 들어오는 헐리우드 영화도 보고, 요새 개봉된 영화 중에서 더 배트맨이라는 영화 요새 러시아에서 개봉 안 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각종 문화 혜택을 받던 이 사람들이 졸지에 유럽의 북한으로 떨어져 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변적인 상황이 이렇게 막 몰아쳐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러시아는 많이 이번에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난 98년도에 아시죠? 모라토엄이 선포됐습니다. 이때 롱텀 캐피탈먼트가 무너져 버렸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디폴트를 할 가능성이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50% 훌쩍 넘었었습니다. 56% 정도 났는데 이번에 디폴트 가능성이 이미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너지면 정말 러시아는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돈 빠져나가지 말라고 9.9%에서 20%로 금리를 올리는 상태였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있는 돈이, 만약 우리나라 돈은 1억을 내가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1,000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아무리 누굴 지지해도요, 푸틴을 설령 지지해도 누군가가 내 호주에서 돈을 뺏어가는 지도자를 좋아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신용등급을 6단계나 강등을 하면서 투기 등급으로 내갔습니다. 여러분 6단계 신용등급이 내려갔다면 기억나는 일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IMF입니다. 우리 IMF 터졌을 때 6단계가 내려가면서 투기 등급으로 내갔죠. 얘들도 지금 투기 등급으로 확 내려가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러시아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은 약 한 100년 전에 적백 내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은 빨간 겁니다. 러시아의 적군. 쉽게 하면 지금의 러시아 공산당이죠. 러시아 적군과 그다음 지금처럼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백군 간의 전쟁이 100년 전에 있으면서 이때 아쉽게도 적군이 이기면서 러시아는 공산국가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이제 다시 한번 100년 이후에 다시 한번 맞붙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느냐? 무려 200억 달러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다 막아놓고 지금 오죽하면 지금 외부에서 달러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3일 내에 환전하고 있죠. 절대 바깥으로 달러가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왜? 엄청나게 많은 전쟁 비용이 소진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게 된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미국이 패권을 가지기 전에 패권을 갖고 있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파운드 패권을 갖고 있다가 그 파운드 패권을 미국한테 넘겨준 그 가장 큰 배경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바로 전비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처럼 그 패권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멀쩡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1960년대에 월남전에 참가하면서 197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닉슨 대통령의 소위 이른바 배째라가 있었습니다. 왜? 많은 전비를 월남전에 갔다가 틀어놓다 보니까 야, 쟤들 저렇게 달러 발행하고 있는데 저 달러가 과연 금태환으로 바꿔줬을까? 이걸 가장 먼저 눈치챈 대통령이 바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었죠. 야, 우리 달러 가져갈 텐데 니들 금 줄 수 있어?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갖고 와 얼마든지. 근데 그러면 프랑스만 눈치챘을까요? 다른 나라들도 그래? 그럼 우리도 달러 가져가고 니들 금 줘 그러니까 결국 1971년도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닉슨 쇼크가 발생한 거죠. 야, 이제 니들 달러 갖고 와도 우리 니들 금 못 줘. 그럼 왜 지금 미국은 여전히 달러 패권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오펙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등장하고 결국 야, 너희 내가 뒷배 봐줄 테니까 니들은 무조건 기름팔 때 무조건 달러를 받아야 돼. 그게 바로 페트로달러에 시작했던 겁니다. 소위 누런 황금에서 우리가 검은 황금으로 받게 된 배경이 거기 있었죠. 제가 항상 이쪽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항상 모든 경제와는 국제정치와 연결돼 있고 국제정치와 연결되지 않는 정제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빼놓고요. 이데올로기 전쟁 외에는 우리 6.25 아니면 베트남전 이런 것만 빼놓고 모든 것이 다 이런 것이 연결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모종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됐을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분들입니다. 이런 게 났을 때 한 번씩 내가 정리해 놓지 않으면 시장을 봤을 때 이게 차트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 지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현대자동차 주가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돈 그렇게 많이 번다는데 펀더멘털상 그렇게 좋다는데 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까? 항상 주변적인 빅픽처의 그림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현재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항상 측근에 뭐가 있다고 바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죠. 근데 이 사람 말고도요.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육군 전체 군 사령관 그다음에 전 허사비 대통령이 있었죠. 허사비 대통령. 뭐 기타 등등 많은 인물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말고 러시아의 쿠데타 소리 나오는 숨겨진 이유가 하나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스포츠계에서 러시아를 손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TV방송 보면 예능계에 누가 많이 나옵니까? 요번에 바로 올림픽 때 나왔던 뭐 쇼트트랙 선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같이 즐거워하고 그들의 입담에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잊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도 아깝지만 스포츠 강이라고 했죠. 다른 나라들이 다 경기하는데 자국 선수들 응원해야 되는데 전부 다 손절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 얻다가 다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과거 정권의 3S 정책이라고 아십니까? 모든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때 3S 정책을 구사했었죠. 그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중 하나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이걸 막아놨습니다. 이걸 분출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푸틴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스포츠 강들입니다. 전부 다 손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이거는 결국은 터지고 말 뇌관 폭탄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현재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극단적인 상황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뭐 여기까지였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미안 이 상원의원이죠. 푸틴이 암살돼야 이거 뭐가 자꾸만 우리 기억에 뭔가가 자꾸만 떠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발생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 하냐면 지금 러시아에서도 발칵 뒤집어졌고요. 그리고 뭐 일반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B통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상원 의원에 우리가 린지 그램 그러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또 소용돌이 속에 몰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러면서 더욱더 시간에 쫓기는 것이 누굴까요? 푸틴입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갈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 모르니까 우리 상상에 저거까지 가겠어? 근데 핵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유엔의 상임이사 안전보장이사국에 다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죠. 그리고 다들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45년도에 핵을 개발한 것이 미국, 49년도에 러시아, 구소련이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순으로 핵 갖고 있는 나라들이 쫙 여기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여러분 생각에 왜 독일은 거기 안 들어갔을까? 패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일본도 패중국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패중국이고 핵도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더 쇼킹한 뉴스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핵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가 제가 10시 반에 얘기할 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은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도 저렇게 위아래 변동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악재가 조정받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주가는 또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다만 반등이지 아직까지 반전이 아닌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렸습니다. 여기에 대놓고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국 손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중국이 러시아를 손절해. 일단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과 대항하면서 짝짝꿍이 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을 되돌려보면은 러시아하고 중국,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러시아하고 청나라는 왼수지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러시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블라디보스톡이죠. 그게 원래 지금처럼 러시아 거였나요? 아니거든요. 한 160년 전에 베이징 조약에서 둘이 공동관리하게 해놓고 배신 때린 겁니다. 누가? 러시아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많은 인식 속에는 러시아는 배신자라는 인식이 딱 박혀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어느 나라를 지금 중국하고 인도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까? 뭐 자유주의, 공산주의 그것도 있지만 항상 국경을 특히 육지로 국경을 막대고 있는 나라들은요. 어느 나라든 간에 상대방 국가가 강해지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완전하게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린다? 이거 중국이 과연 원할까요? 우크라이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돼지고기의 반은 중국 수입이 되고 그 사료의 4분의 3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옥수수나 이런 거 갖고 첨다하는데 이게 넘어가면 좋을까요? 그다음에 중국의 가장 먼저 항모 이거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바로 구소련 시대의 항모 이걸 갖다가 사업자가 사갖고 그걸 개조해서 만든 게 중국의 첫 번째 항모 아닙니까? 많은 군사시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 기술자들, 과학자부터 오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하게 러시아로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이 과연 우리 우방이가 괜찮다 할까요? 영원한 우방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러시아도 계속해서 받겠죠. 저희도 보면서 사실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미국을 중심한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가장 처음에 놀란 것은 어디였었습니까? 독일이었죠. 독일이 처음에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할 때 가장 반대했죠. 왜냐하면 스트림도 있고 에너지도 워낙 거기다 의존하고 있고 처음엔 굉장히 뒤로 뺐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무기도 원조해주고 뭐 노드스트림도 없애버린다 그러고 가장 강력하게 독일이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또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요. 독일 사람들한테 러시아는 왼수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전 때 이 독일 나치나 독일 사람들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른 뭐 미국, 영국, 프랑스일까요? 아닙니다. 노. 바로 어디냐? 바로 러시아가 바로 이 독일의 사람들의 거의 그때 사망자 한 70%를 죽였다는 그런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몰리는 걸 보니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옛날 생각이 났겠죠. 왜? 자기네가 내몰렸던 그 러시아에 내몰렸던 그게 똑같이 거기에 딱 그림이 겹쳐지는 겁니다. 숄츠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한번 그거 또 가서 보면 자동으로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스웨덴, 핀란드 전부 다 군사적으로는 중립지역 아닙니까? 다 들어섰죠. 가장 놀라운 것은 스위스였죠. 새로 들어오는 구자까지는 맞겠지만 기존에 있는 구자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건 놔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그것까지도 다 돌아서 버렸죠. 아마 푸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일 겁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다 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푸틴은 원하지 않게 서방을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좀 약한 고리가 많았죠. 특히 가장 약한 고리가 독일이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유럽이 똘똘똘똘 뭉치는 거 아마 푸틴은 정말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는 중국마저도 러시아를 손절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IIB 은행 아시죠? 여기 보시면 실크로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둘러싸고 얘를 뚫기 위해서 만든 것이 1대1로인데 여기에 가장 사업의 천변으로 나타나는 것이 AIIB입니다. 여기 복잡하게 써 있지만 나중에 한번 되돌려서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하면
러시아에서 돈 필요해서 돈 가져가려고 할 때 대출 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야 이제 중국도 러시아를 손절치나. 왜냐 여기 잘못 묶였다가는 그러니까 요번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조 바이든과 그다음에 이 미국과 이 유럽이 똘똘똘똘 뭉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편으로 걱정하는 게 있었죠. 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삼켜버린다면 다음 순서는 분명히 중국과 대만이라는 게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좀 낫죠.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한반도는요. 어떨까요? 근데 이번에 미국과 유럽이 똘똘똘똘 뭉치는 걸 보고서 아마 중국도 엄청나게 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현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맞아서 양국 관계가 한계 왔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되돌려가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사람들은 좀 이따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요.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마지막 그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크림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돈바스 지역이 있고요. 이쪽은 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오데사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었습니다. 뭐 완전하게 뭐 이쪽만 이 서방하고 다 있는 이쪽만 빼놓고는 하여튼 칠 수 있는 대로 다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무사히 잘 끝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인 결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변의 여건들이 모두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이 안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끝나면은 이 커다란 통에다가 동그랑땡도 넣고 각종 나물도 넣고 막 섞습니다. 무슨 맛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 안에 맛을 보는 거죠. 지금 호재, 악재, 각종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금융은 조금 더 긴축 쪽보다는 좀 완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담감은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어떻게 오느냐? 두 가지로 바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있는 바닥점은 여기 있고요. 두 번째 바닥점은 여기 있습니다. 요건 두 번째 바닥점은 제가 10시 반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바닥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에 지금의 주가의 위치입니다. 이 앞에 주가 올라갈 때 아까 우리 신군도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 다행히 선 것은 좋다. 왜냐하면 얘가 파동이 5일선이 1, 2, 3, 4, 5. 보통 마지막 파동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5파동의 얘기는 과다 이결이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다 이결은 아날로그식 표현이고 디테일식 표현으로 해서 얘가 지금부터 내려가면 매수가 들어와라는 것은 바로 5파동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얘가 주가가 빠졌을 때 여기서 올라갔던 여기 이만큼 올라갔던 것도 빨간색 선, 이 선이 1, 2, 3, 4, 5, 5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파동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내려가면 또 마지막 파동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빠지고 선물이 빠졌습니다. 그럼 또 월요일 날 아침에 일단 내려가겠죠. 그렇게 내려갈 때 쫓아서 때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얘는 내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올라가고 자꾸만 이제는 저평가 영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들어줄 겁니다. 문제는 얘가 올라갔을 때 한번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건 약간 조금 빨간색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얘가 내려가다가 앞에 빨간색보다 밑에가 빨간색이 쳐져 있을 때는 이거는 가짜 빨간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반등이지 반전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모습을 주자면 여기 빨간색 다음에 빨간색 때 제법 올라가죠. 이거를 뭐냐면 용 하나만 알아주십시오. 이거를 하이 캔디라고 합니다. 이게 높아진 하이 캔디 왔을 때 야 이거 진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라는 평가는 그때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보시다시피 이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작년 12월인데 12월 때 올라가는 거 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죠. 뒤로 빠지는 가운데서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더라도 아직까지는 가짜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올라갈 때 여러분께는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3등급 종목을 올라갈 때마다 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등급 종목이 뭡니까? 얘를 1등급이거나 아니면 특등급 종목으로 바꿔타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최근에 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뭐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또 그다음에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이 전부 다 그런 종목이었죠. 또 지금은 아직 별로 안 움직이고 있지만 또 자꾸 확진자도 들어가 있지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이 최소한 2등급, 1등급, 특등급 종목입니다. 이런 바깥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여기가 이제 왔을 때가 하이캔들의 가장 첫 번째 신호고요. 야 이제는 여러분들 주식을 사도 되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두 번째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잠시 후에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지금의 장은 많이 빠진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오래 내려갈 때 투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올라갈 때 뭐 하시다가 매번 얘기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을 보셔서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들어줘도 이게 진짜 상승단 반등이 올 때는 하이캔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주변적인 여건들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재료도 잠시 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